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궁지에 몰린 화웨이가 삼성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2를 대놓고 베낀 메이트 X2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메이트 X2는 화웨이가 고집해오던 아웃폴딩 형태를 버린 삼성전자와 동일한 인폴딩 방식을 채택한 제품으로 전후면부 디자인도 갤럭시 Z 폴드2와 거의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폴더블폰 최초 자리를 놓고 다퉜던 화웨이였지만 결국 무려 2년이나 지난 뒤에 갤럭시 폴드와 판박이 제품을 내놓고 삼성 따라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베낀 이 제품이 가격까지 베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2의 출고가는 239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할인까지 더해져 100만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반면 메이트 X2의 가격은 갤럭시 Z 폴드2보다 훨씬 비쌉니다. 256기가 모델이 17,9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310만원이며 512기가 모델이 18,999위안으로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IT 전문 매체들은 이번 신제품에 대해 갤럭시 폴드에서 삼성이 보여줬던 방식과 유사하다며 갤럭시 Z 폴드2와 같은 디자인이지만 훨씬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폴더블폰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지적받는 힌지 부분 주름 역시 화웨이의 메이트 X2는 심각한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매체 MS 파워 유저는 화웨이의 메이트 X2도 주름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첫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보다 주름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메이트 X2를 공개하기 전 트위터를 통해 주름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라며 주름 문제를 해결한 듯 홍보했었습니다. IT 팁스터인 폴드 유니버스가 게재한 메이트 X2의 사진을 보면 가운데 주름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X2를 공개하면서 틈이 없이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경첩 기술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주름은 더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크기도 갤럭시 Z 폴드2보다 크고 주름도 더 크다, 주름의 면적이 넓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갤럭시 Z 폴드2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더 비싸고 주름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경쟁 구도를 잡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화웨이의 메이트 X2는 전작인 메이트 X1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리비입니다. 전작 메이트 X 공식 화면 수리비는 7,08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8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출시됐던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수리비가 비쌌습니다. 이번에도 화웨이는 메이트 X2의 유상 수리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메이트 X2 메인보드 수리비는 8,099위안으로 한화 140만원이 넘으며 전체의 기기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제품이 결과물로 나오게 된 이유는 최근 화웨이 최고 경영자 런정페이가 언급한 경영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런정페이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 현재 구할 수 있는 삼류 부품을 가지고 인류 제품을 만들라고 임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급한 원재료를 가지고 고급 제품을 만들으라니 대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비축한 것은 모두 최첨단 부품들이었지만 미국의 전면적 봉쇄로 이제는 상업 부품들까지 구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국 부품 공급사를 도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반도체 칩을 비롯해 많은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사재기에 놓은 재고 부품에 의존하는 등 겨우 사업의 명맥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핵심 제품 출하량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미 제재 전과 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장 전략적 관점에서 우리는 기꺼이 일부 국가, 일부 고객, 일부 상품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생존을 위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런정페이 회장이 인천 상륙작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현재 조작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분야 소프트웨어 연구를 마치고 자동화, 지능화 등 기술을 탐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제재로 하드웨어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드웨어 기술력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까지 한국과 미국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런정페이 회장이 인천 상륙작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는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2019년에도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을 비유로 들며 미국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웨이의 발이 묶여있는 사이 벌써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공정 양산 대응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극자외선 스캐너 구매를 결정한 것인데요. EUV 핵심 장비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EUV는 반도체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로 꼽힙니다. 13.5나노미터의 짧은 파장 덕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데 적합하며 노광 공정 횟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수탁 생산 라인에서 활용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에 동참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 것입니다. EUV 장비 공급을 독점하는 ASML은 지난해 30대, 올해 40대 내외를 생산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양을 생산하고 판매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삼성전자와 TSMC도 매년 장비 쟁탈전을 벌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자기 몫을 챙긴 것입니다. 장비를 확보한 만큼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과 생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 하반기부터 EUV를 적용해 4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드론 시장에서도 한국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70% 이상 독차지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한국 연구자가 제안한 드론 평가 표준안 4건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채택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특정한 기술이나 상품이 가져야 할 요건입니다. 이번에 세종대학교 이미경 교수가 제안해 통과된 표준은 드론의 신뢰성 표준입니다. 신뢰성 표준은 제품이 주어진 조건에서 고장 없이 일정 시간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고장 없이 성능과 기능을 유지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중국하고는 거리가 먼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USB 표준과 같은 기술 표준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자는 약속이라면 신뢰성 표준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의 수명과 내구도를 계산하자는 약속입니다. 드론 신뢰성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한국식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그만큼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표준안이 급하지 않다는 등 중국 전문가들의 견제가 있었지만 이 교수가 제안한 신뢰성 표준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드론은 주로 군용으로 개발되다 최근 들어서 급속히 민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뢰성 표준안 채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화웨이 스마트폰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돈을 쏟아부으면서 베낀다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화웨이 외에도 중국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발판 삼아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중국 반도체 회사 HSMC가 설립 3년여 만에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드러나는 속사정도 충격적입니다. 회사 설립자들이 모두 반도체 문외한이었던 데다 20조에 가까운 투자금도 거짓이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 회사의 말만 믿고 3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댔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지난 6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획도 실체를 의심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안팎 여론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 반도체 강국을 꿈꿨던 중국 정부가 사기꾼의 희생양이 됐다며 희대의 사기극 전말을 하나둘 고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HSMC 창립 멤버 카오산, 롱웨이, 리쉐이엔 3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모두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카오산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리쉐이엔은 과거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도체 기업인 HSMC를 세우는데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오산은 TSMC 부사장, 에이서 뉴욕지사 부사장 명함으로 자신을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했습니다. 이들은 둥시우구 정부가 지분의 10%, 베이징 광량란투 테크놀로지란 회사가 90%를 가지는 조건으로 HSMC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광량란투는 카오산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카오산은 약속한 투자금 18억 위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정부 보조금만으로 회사를 세운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를 낚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중국 정부가 모르고 당했을 리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통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근본이 없는 중국 기업들은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 간 기술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런정페이 회장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